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 날 네, 네, 윤재성 CIO님의 네, 영상을 네,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영상에서는 네, 이제 10년물 미국채 네. 장기 국채가 굉장히 좋다,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로 예, 예.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대표님의 이제 전망과 많이 달라서 네, 네. 그 의견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봤는데 사실 저희도 굳이 그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나 했지만 어차피 사실 저희와 정반대의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고, 사실 한국의 많은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이제 국채, 미국 장기채 열풍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제가, 그분도 저희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으나 되게 대단하시고, 저는 그래도 월가에서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그렇지만, 아무튼 그 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씨는 왜 지금 당장 리세션이 오지 않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쉽게 이제 네네.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하지 않은 네. 그런 것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리세션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GDP,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GDP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의 70%가 무엇이 차지하죠? 제가 알기로는 소비로. 네, 예, 소비가 알고 차지하죠. 70%가 이제 소비인데, 또 하나 이제 노동력, 한마디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야 이제 리세션 판정이 나올 텐데, 이제 그 두 가지죠. 그러면 왜 미국인들의 소비는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기업들이 해고를 크게 하지 않느냐? 지금 각종 PMI나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 지표 보면 분명히 리세션 같은데, 과거 리세션 당시와 같이 제조업 PMI나 이런 거는 굉장히 수축이 돼 있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개인들은 소비를 계속 하느냐? 첫째는 제가 계속 저희가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의 모든 근원은 화폐적 현상인데, 어떤 성장, 둔화 이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화폐적 현상인데, 일단 그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다. 유동성이 아직도 시장에 너무 많다. 둘째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 가격이 미국으로 치면 주식,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하다.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페이퍼상으로 어쨌든 미국인들은 여전히 나는 부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식 가격이 주식 가격이 높으니까 미국은 모든 퇴직연금 계좌나 이런 게 다 주식에 묶여 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물가가 높아져서 실질 소비력이 약해지더라도 어떻게든 그 소비를 유지를 하려고 하지. 왜냐면 나는 부자란 말이에요. 한국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쌀 때 어떻게 그 부동산을 좀 잘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3, 4억 하던 게 한 10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그런 당장 필요한 소비를 안 할 것이냐, 신용카드 사용액을 엄청 늘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비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증가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의 효과를 시장이 다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장기화 이런 걸 떠나서 웰스 이펙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PMI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와, 너무 부러졌으니까 이제는 전형적인 리세션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거는 부의 효과가 너무 막대하다. 대표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네네. 약간 이 주식 가격이 워낙 이제 높게 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인 분들이 이제 본인이 부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페이퍼상으로 높게 유지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을 쉽게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웰스 이펙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근원은 일단 그 2008년 이후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금융자산 안에서만 도는 돈이 막 불어났는데, 본원 통화만 늘어났는데,
이제 2020년에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돈을 정부가 직접 개인들한테 쏟아 보니까 이제 광의 통화까지 완전히 너무 커져 버렸죠. 아직도 여전히 장기 추세선보다 한참 위에 지금 광의 통화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갑자기 너무 이제 부자가 된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실제 그런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발현이 됐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주가가 08년의 부동산 위기 당시처럼 엄청난 레버리지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짜 뭐 엄청나게 레버리지 막 영끌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산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런 유동성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올라간 주가는 보통 진짜 기업들이 실질 벌어들이는 어닝이 늘어나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그런 진짜 건강한 성장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특히 올해 2023년 상반기에는 100%가 다 멀티플의 확장으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어닝은 전년비로 감소를 했죠. 물론 예상치, 워낙 애널들이 예상치를 낮게 잡아놓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어닝에 주가는 환호했으나 결국에는 다 멀티플의 확장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수로 거래되고 있는지 어떤 실질 가치가 오른 게 아닌 거죠. 그럼 멀티플은 왜 그렇게 확장이 되느냐? 그럼 주가가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로 거래가 되느냐가 이제 멀티플이잖아요. P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가 20배면 뭐 어떤 기업이 얼마를 뭐 1억을 번다 그러면 20배면 20억이 이제 그 시총이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멀티플의 결정의 핵심 요인이 뭐냐? 이거를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개인들이야 당연하고 많이 모르시는데 멀티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이제 장기 금리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장기 금리가 있을 건데 성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어닝의 절대적인 수치는 오히려 전년비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있은 게 전혀 아니죠. 그러면 멀티플,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윤 전무님 그 제가 영상을 봤을 때 그 전무님도 그 테크 주식들의 PE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더욱 장기채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은 다 거의 다 성장주잖아요. 그럼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들어가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죠. 그러니 단기금리나 기준금리랑 비교를 해서 될 게 아니고 장기금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1980년부터 계속해서 장기금리는 낮아졌는데 볼커 시대 때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고 나서 장기금리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왜냐면 어쨌든 명목상으로 이제 그 원금을 보장받는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장기채가.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원금은 돌려받으니까. 그런 안전자산에 돈을 넣어놔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나마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있었던 자산 버블의 이제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심지어 그거를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2008년에 뭐 했죠?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제로금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인위적으로 매입해서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계속 낮춰왔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왜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의 멀티플, 이거는 제가 요 영상 아주 자세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영상이고 개인분들이든 누구든 꼭 보셔야 어떤 진짜 거대 매크로 변화를 이해를 하시고 꼭 보시고, 이게 생각보다 알고리즘을 못 탔는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꼭 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속 장기금리가 낮아왔기 때문에 멀티플이 확장이 된 건데, 멀티플이 높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이건 인정이 안 되니까 장기채를 사야 된다라는 건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멀티플만으로 고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띄워지고 비싸서 이렇게 웰스 이펙트가 계속 유지돼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잡히려면 주식과 부동산이 완전히 그 웰스 이펙트가 없어져야 되고, 그럼 그 웰스 이펙트를 없애는 과정은 장기금리의 상승으로밖에 발현이 될 수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과거부터 글로도 쓰고 이제 많이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길게 얘기하면 방대한 얘기라 제가 이제 부분 얘기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은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이제 웰스 이펙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인들의 자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이 높게 유지되는 한 이제 계속적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높은 주가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낮은 국채금리. 낮은 국채금리가 왜냐면 주가의 멀티플의 핵심 요인이기 그쵸. 때문에 특히 10년 장기금리가 그렇다면 왜 이 높은 웰스 이펙트를 유지시켜주는 그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왜 계속 낮게 유지되는지 혹시 그 이유도 짚어줄 수 있으십니까? 뭐 과거부터 아주 긴 텀으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다 이유가 다르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는 팬데믹 이후에 무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뭐 그럼 그것까지야 당연히 왜 그런지 아실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끝냈고 QT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축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리도 인상을 하는데, 제가 영상들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듯이 작년 10월 주가 바닥을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3.75%였나 그랬고 장기금리 10년물 금리가 한 4.3% 정도 됐었죠. 근데 그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3.75에서 5.5까지 빠르게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장기금리가 어떻게 됐죠? 4.4에서 4.3 얼마까지 갔었어요. 제 기억에. 그랬다가 3.2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100bp 이하가 떨어졌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기금리는 아예 반대로 낮아졌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장기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온 거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처부가 지금 극도로 역전된 게 시장에서 다들 생각하듯이 단기 쪽이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현재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그 정도로 많이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 전무님이나, 근데 이게 윤 전무님뿐만 아니고 많은 제도권 기관들이나 특히 보험사 같은 데는 듀레이션을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채권을 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채권을 보시는 분들은 또 더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인 경우가 많은데, 저도 또한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뭐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까지 마지막에 있었던 리세션이 08년 같은 그런 어떤 유동성이 없어서 모든 게 부러지고 막 레버리지를 엄청 극대화해서 막 했던 게 부러지고 이런 리세션이다 보니까, 그걸 플러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봤던 어떤 그냥 잠깐 깜짝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지 일시적이지 않고 정말 어떤 수요 공급 이런 문제로 생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꼭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를 보통 그렇게 생각을 못 하세요. 다들 이제 케인즈학식의 수요 공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08년 같은 그런 위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08년 같은 위기를 생각한다면 당장 투자를 해야 될 곳은 달러고, 가장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달러고, 그리고 또 장기 국채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잘못된 조금 시장의 생각, 유동성이 아직 시장에 넘쳐나는데 08년 위기를 생각하고 어떤 어닝 리세션이 올 거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서 문제가 생길 땐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가 있고 P가 있잖아요. 어닝이 있고 기업이 실질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그 돈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P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는 E가 아니라 P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가 애널리스트 특히 셀사이드 쪽에 많은 애널분들도 그렇고 뭐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들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왔었기 때문에 어닝이 확 꺾일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적 현상으로 생긴 정말 막대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닝은 오히려 명목으로는 어떻게든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의 효과가 막대하게 불어났을 때는 이게 줄지 않는 한은 어닝은 웬만하면 그래도 버틸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중요한 거는 멀티플을 봐야 되는 건데 멀티플을 결정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잖아요. 그럼 다시 장기금리가 왜 23년 상반기에 정말 3.2까지 내려갔냐. 그거는 이제 장기국채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 장기국채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장기 경제 성장, 실질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워낙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장기 국채의 가격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건 오직 경제 성장 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코노미스트 분들 중에도.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실질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제일 이번에 장기 금리를 하락시킨 제일 큰 요인인데 텀 프리미엄, 장기채에 붙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쉽게 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이나 단기채를 내가 소유하는 대신 더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효준 씨한테 예를 들어 1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효준 씨한테 내가 하루 빌려주거나 1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그 10년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 저기 뭐 여자친구랑 갑자기 뭐 해외로 이민을 가고 막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히 장기채에는 붙는 게 맞겠죠. 그래서 커브가 원래 정상적인 형태라면 기간이 있고 금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연마다 수취하는 금리가 더 높아져야겠죠.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또 약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텀 프리미엄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이해가 쉬우시라고 이전 영상들은 조금 그런 것도 같이 엮어서 설명드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거나 단기채를 보유하는 거에 대한 텀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그거는 이제 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는.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 네네. 중에 세 가지 원이 있다 하셨는데 네네네. 하나가 성장, 하나가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 네네. 세 번째 텀 프리미엄인데 이 네네. 텀 프리미엄하고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살짝은 좀 별개된 그렇죠. 좀 개념이고. 별개로 일단 생각하시면 물론 아예 별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별개로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해서는 예.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 좀 별개를 생각했을 때 예. 지금 장기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낮게 유지된 이유는 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그거는 차트 보여드릴 건데 텀 프리미엄도 이제 더 자세히 제가 이거를 윤 전무님도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세히 얘기를 정말 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뭐 ACM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이제 좀 있는데 어쨌든 그냥 프레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텀 프리미엄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늘 플러스여야겠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오래 빌려주면 뭐 여자친구랑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텀 프리미엄이 과연 마이너스인 상태는 왜 발생했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플러스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텀 프리미엄이 정상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단기채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채가 상승하는 위주로 지금 커브가 정상화가 되고 있거든요. 역전됐던 게. 그러면 텀 프리미엄이 왜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갔냐? 일단 23년 상반기 때. 그리고 왜 지금은 또 다시 플러스로 가려고 하냐? 일단 23년 상반기에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제일 큰 요인을 꼽자면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을 굉장히 안 했어요. 장기채 발행을 안 하고 빌스 초단기채로 보통 발행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부채 협상 한도 그게 있었잖아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를 했죠? TGA 계좌에서
일단은 부채 협상이 안 되니까 TJ 계좌에서 엄청나게 돈을 썼잖아요.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돈을 그냥 거기서 쓴다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부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TJ 계좌를 소진하는 계좌에서 돈을 쓰는 거는 굉장히 부양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협상 우려 막 해서 그때 당시 엄청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그 우려는 오히려 굉장히 부양적인 환경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돈을 막대하게 푸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일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실제 이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그 끝나고 다시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다시 TJ 계좌를 이제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확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어요. 굉장히 타당한 우려였고. 근데 그때 이제 재무부가 뭐를 했냐면 초단기 빌로만, 장기채는 아예 발행을 안 하고 거의 발행을 안 하고 빌로만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뭔가 어떤 공급이 많아져야, 공급이 그렇게 없으니 턴 프리미엄이 이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장기채로 다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채워 넣었다.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긴 곳에 빌려주는 거니 그 프리미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그런 프리미엄도 없이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는 거죠. 공급이 없다 보니. 근데 말씀드렸듯이 보험사, 연기금, 뭐 일부 그런 기관들은 어쨌든 뭐 좋으나 싫으나 아주 긴 듀레이션으로 그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꼭 매입을 하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턴 프리미엄은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꽤 컸다.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너무 시장이 다들 전형적인 어닝 리세션, 어떤 뭔가 유동성이 없어서 갑자기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인데 유동성이 갑자기 그게 유동성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연준이 긴축을 이렇게 세게 했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로. 사실 연준의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그렇게 정말 실질적인 긴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40년 만에 없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꼭 또 다시 왜 긴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그건 여기서 또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잘못된 걸 우려를 했죠. 왜 알라딘 보면 램프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온 지니는 다시 램프로 못 넣잖아요, 웬만하면. 똑같이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은 램프 안으로 다시 돌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2007년, 2008년을 생각하는데 2007년에 잠깐 CPI가 5% 정도까지 간 적이 있으나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기관분들도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어닝 리세션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건데, 2007년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통화량, 인플레이션의 모든 근원은 수요 공급의 차질이 아니라 통화량, 화폐적 현상이다. M2가 그때 2007년에 어떻게 늘었는지만 봐도 광의 통화, 본원 통화 말고 광의 통화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주범인데 광의 통화는 2007년에 전혀 그렇게 늘지가 않았다. 2007년에 잠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나 붐이 일면서 민간 쪽에서 엄청 무리하게 레버리지 일으키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M2가 요만큼 늘었지 전혀 이번 팬데믹 때처럼 M2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차트 다시 띄워주시고, 그래서 또 어떤 진영에서는 M2가 전년비로 이번에는 많이 줄었어서 막 거의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또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M2는 전년비로는 줄었죠. 워낙 2020년, 21년에 워낙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절대양으로. 전년비는 줄었어도 절대양이 워낙 늘었습니다. 그러니 장기 추세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분들은 위기니까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를 사야겠다라는 레토릭으로 사신 거지, 그게 어떤 장기 국채를 지금 산다는 행위는 디플레이션에 베팅한다는 거조차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이번 상반기에 턴 프리미엄이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된 이유가 첫 번째가 재무부가 TJ를 채워야 될 때 네네. 오로지 단기채로만 채웠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시장의 이제 착각,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세션,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네. 경기 침체를 우려함으로써 그 우려로 인해 8년 같은 그런 예. 부러지는 예. 그런 다들 영끌해서 집 사고 막 그걸 또 파생상품 돌리고 하다 부러지는 예.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런 우려로 인해서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장기물 그쵸 예. 근원 인플레보다도 여전히 한참 낮게 주고 있는 예. 심지어 3.2%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인플레가 훨씬 높았으니까 훨씬 네. 낮게 주고 있는 실질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주고 있는 장기 장기물. 국채에 대한 네. 수요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상반기에는 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있었는데 네네. 왜 이 턴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2일에 이제 그 재무부가 이제 발행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국채 발행 예, 국채 발행 계획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8월 2일에 발표를 한 게 그때 이제 본드, 그러니까 초장기채에 대한 본드가 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거의 뭐 아무튼 350빌리언보다 위였나 뭐 아무튼 이래서 단기채로 아무리 빌스로 계속 그렇게 연명할 수는 계속 매일같이 롤오버 해야 될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장기채를 안 늘릴 수는 없었다. 어떤 뭐 이런 정말 시장의 충격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일부러 장기채 발행을 뒤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채 발행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발행 계획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비레크먼이 정확히 공매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이 잘 모르시는데 일단 그렇게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니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뭐죠? 저희가 계속 영상에서 다뤘던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정 적자에 대한 파이낸싱을 누가 해주냐, 그죠? 일단은 아직은 연준은 양적 긴축이니까 대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파이낸싱을 어떻게든 일단은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또 걸어주시고 지난 영상들에서 꼭 이 걸어달라고 하는 영상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오늘 이렇게 날 잡고 정말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완전히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대 인플레이션은 특히 70년대랑은 다르게 어떤 민간이 막 대출을 엄청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M2가 아니라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생겨난 M2의 증가잖아요. M2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 그 막대해진 이자 비용을 위해서 또 더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저희 예정 영상 보면은 잘 모르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모르실 때 찍었던 그 썸네일에 이제 미국의 폰지 사기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대놓고 폰지 사기 하는 거죠. 왜냐면 돈을 더 안 꿔주면 내가 저기 이자도 낼 수가 없어. 파산이야. 나 저기 들어 누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알고 보면은 제니 옐런이 하는 논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미국에 이제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채권자라고 하면 그런 기관들이겠죠. 엄청 큰 기관이나 그런 아무튼 미국 장기채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근데 요새는 그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점점 안 사고 있죠. 근데 아무튼 여전히 민간 쪽의 채권자들이 제가 봤을 땐 채무자들한테 약간의 자의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 사실상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이런 시각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왜 저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정 적자 만성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미국인데 왜 그 부채를 그렇게 많이 사고 또 지금이 그거는 애초에 뭐 인플레이션이고 자시고 턴 프리미엄이고 자시고 다 떠나서 그래서 이제 비레크먼이 트위터에 그때 이제 공매도 하면서 올린 걸 보면 그 요지가 그겁니다. 이제 골지가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서 미 정부는 돈을 그만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원래 아무도 늘 포퓰리즘적인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절대 그렇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월은 늘 뭐라고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그런 거 지금 뭐 어디 청문회 가서 정부가 돈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저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통화정책만 담당하지 그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다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취임되자마자 했던 게 정부에 이거 다 지출 삭감해라 그만 써라 그거부터 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지금은 70년대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의 근원 자체가 정부 지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지금 이게 긴축이 먹히나요? 예를 들자면 잠깐 정리하자면 네네. 지금 이제 남은 네네. 하반기에 텀프리엄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네네.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예, 전환될 예, 거라고 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핵심은 아무튼 예, 장기 국채를 그렇죠. 발행을 지금 이번에 엄청 8월 2일에 발표된 게 많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걸로 보인다. 그게 그냥 핵심적인 텀프리엄이 플러스로 될 거라고 보시는 원인 중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미 지금 플러스로 되고 있어서 네. 참고로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단기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장기채를 미국이 이제 점점 발행을 많이 할 거다. 네네네.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미국은 전형적인 아주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 이자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네. 그런 국가가 이제 장기채를 아무래도 더 많이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이제 채무자들이 계속 프라이싱하고 있다. 깨닫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게 두 번째 네. 이유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뭐 장기화될 거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장기화가 아니라 끝에가 다시 올라가서 2차 스파이크가 일어날 거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지금 비레크먼이나 그 빌그로스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저희처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예 논외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특히 프라이싱하고 있던 아주 장밋빛 전망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2% 아래 정도로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2%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따뜻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럼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내년 안에 2.5%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걸 다 가정을 한다 그래도 10년물의 턴 프리미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기 쪽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지난 100년 평균 정도로 보면 140bp 정도가 평균이더라. 그죠? 기준금리 대비. 기준금리 대비요. 그럼 기준금리를 2.5로 내린다라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잡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2.5%에 140bp를 더하면 3.9%잖아요. 그죠? 평균이라는 건 심지어 평균이라는 얘기지 이게 훨씬 더 올라갈 땐 턴 프리미엄 뭐 300bp까지로 가고 뭐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평균으로 해서 그냥 140bp인데 과연 지금 3.9 뭐 4%뭐 최근에 이제 4%를 좀 넘겼지만 그게 정말 얼마나 크게 먹겠다고 그게 싼 거냐 모든 장밋빛 전망을 가정해도 그런데 근데 거기서 이제 빌그로스가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3% 정도의 이제 장기화 고착화 물론 중간중간에 저희가 말한 스파이크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3%로 장기 평균으로는 3%로 고정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그럼 그때 기준금리는 몇 프로가 돼야 될 거며 그럼 기준금리를 3.5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3.5로 가정하면 거기에 140bp 더하면 어떻게 되죠? 5% 가까이 되잖아요. 4.95%가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주식도 비싸지만 장기물도 비싸다. 저희와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레크먼이 얘기한 이제 30년물 5.5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더 심해질 거야까지를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쪽도. 비레크먼이 딱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3% 정도 위로 3% 정도로 될 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치면 10년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95잖아요. 네.
그럼 30년물은 10년물보다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훨씬 길잖아요. 그럼 당연히 턴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저희가 지금 보는 그거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좀 한 1, 2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걸 떠나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렇게 부의 효과가 막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죠? 근데 제가 꼭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자세히까지 제가 찍고 싶었던 거는 많은 진짜 전문 투자자분들도 제가 예전부터 다른 데 나가서도 한 게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서 전혀 지금 그 함의에 대해서 그게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한 함의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어서 위기가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반대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무조건 장기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발현이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서번지 시기 73년 70년 초반부터 거의 볼커 취임 전까지 79년까지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기준금리도 계속 높이는 와중에도 계속 물가가 높아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볼커 때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커는 정말로 인플레가 13, 14%일 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그거를 또 한동안 유지해서 전형적인 침체를 결국에 만들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사람이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침체를 만든 사람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으나 파월은 볼커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에 대한 영상도 다시 또 아마 이 영상 같은 영상일 것 같은데 여기에 할 테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면 저희는 이제 어쨌든 턴 프리미엄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턴 프리미엄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무부가 이제 TJ를 다시 채울 때 단기채 위주로 이제 발행을 했다는 점 하나와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장기채 요거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장기채 발행을 언제부터 정말 많이 안 하고 극도로 줄이기 시작했냐면 제가 말하는 장기채는 본드 얘기하는 겁니다. 막 30년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1분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본드를 이렇게 그나마 발행하기 시작한 게. 근데 2022년 1분기면 언제죠? 그때는 양적 완화를 아직 하고 있을 때예요. QT 테이퍼링만 하고 있었지 양적 완화가 22년 1분기만 해도 어쨌든 적어지고는 있었지만 매입은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거의 본드에 대한 발행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턴 프리미엄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유를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최근에 발표했던 이제 재무부가 다시 장기채 이제 발행하겠다라는 이제 이슈 하나와 두 번째가 미국의 이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가하는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이런 장기채 이제 국채 발행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채무자들의 우려. 그렇죠. 정치인들이 절대 돈을 덜 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적인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턴 프리미엄의 이제 폭이 이제 한 정상화가 된다면, 그 정상화 된다면 최소한 평균까지는 가지 않겠냐. 지금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현재 미국의 장기 이제 부채가 그렇게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니다.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그 둘은 얘기를 턴 프리미엄만 봐도 하는 거고 또 하나를 짚자면 이건 제가 영상이랑 프루팅에도 자주 얘기한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연준이 계속 엄청나게 긴축적인 것 마냥 엄청나게 블러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긴축적인 거인 마냥 받아들였잖아요. 뭐 한 번에 75bp 한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실제로는 그렇게 긴축적인 진짜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9%까지 뛰어오르는 마당에 연준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는 5.5%, 이제 5.5잖아요. 지금 물론 앞으로 좀 뭐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작년 6월에 9%까지 오르는 마당에 이것도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장기화될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는 시장,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이라고 한다면 연준을 두려워하고 연준이 정말로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된 그런 램프 밖으로 빠져나온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선
질 수가 없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그런 시장의 잘못된 착각.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근원 인플레가 그렇고 지금 이제 다시 유가는 막 또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거에서 또 많이 착각이 오니까 2007년, 2008년과 같은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달러로 가야겠다.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장기화될 것 같으면 달러에서 빠져나와야죠. 장기화가 된다면. 근데 달러로 가야겠다라는 건 한마디로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냥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왜냐면 지난 10년간 우리한테 익숙했던 건 너무 다 디플레이션이었으니까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경험해 본 건 다 지난 10년이잖아요. 뭐 아무리 전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텀프렴이 정상화돼서 이제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대표님 말씀은 이 웰스 이펙트가 부서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예, 이 얘기를 어제 텀프리미엄 장기금리 상승할 거다 이 얘기를 사실 뭐 저희 독자분들이나 저희 과거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빌그로스 뭐 비레크먼 얘기하기 아주 한참 전부터 그래서 장기채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2021년에 버블이 그렇게 막 낄 때 모든 주가나 부동산이나 자산에 이제 이 붕괴가 될 건데, 이 버블의 붕괴는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프루팅에서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정말 처음 취미 삼아 쓰기 시작한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네. 텀프렴 정상화, 네.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네. 그리고 이제 웰스 이펙트의 어떤 훼손이 가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 네. 이 차트 또 자세히 띄워드릴 거고 이거는 오랫동안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만 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멀티플이 유지가 된다고요.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짧게, 영상이 이미 있지만 그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어쨌든 그러니까 주식의 이익 수익률, 한마디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볼 수 있는 건 100에서 P를 나누면 됩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 25점 뭐 몇이에요. 그럼 100에서 25라고 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장기 10년간 뭐 투자를 할 때 장기 기대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명목상 원금이 보장되는 10년물 금리가 지금 물론 단기보다는 아직 많이 낮지만 그것도 4%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매력적인 자산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 금리까지 더 추가 상승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소한 그 갭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 갭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꼭 이거는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네. 그 질문 맞으셨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웰스 이펙트가 이제 그럼으로써 그래서 예,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그렇게 네. 그렇게 물론 PMI 이런 거는 뭐 제조업 PMI 이런 건 많이 꺾였지만 실물 경기는 오히려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소비도 일단 어떤 명목으로는 유지되고 이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유가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때 이거 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대표님 말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 일단 저희는 텀프리미엄 말고도 이제 미국채 금리를 형성한 요인이 많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 텀프리미엄 한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텀프리미엄 한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텀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채 장기 금리는 이제 상승할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의 자산 가격이 버블이 이제 꺼지지 않겠습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예, 네.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다시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웰스 이펙트가 많이 훼손이 될 텐데 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실물 리세션이 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웰스 이펙트가 해소가 돼야 계좌를 딱 일어나서 켜봤는데 뭐야 내 주식 가치, 내 연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주식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웰스 이펙트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기업에도 지금 현재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카드를 더 긁어서 소비를 하는 행위를 안 하기 시작할 거고, 또 하나는 고용이 해고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올라가려면 기업들 입장에서 주가가 높을 때는 굳이 팬데믹 사태를 경험해 본 그들이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조금 뭐 실적이
예전보다 조금 안 좋다.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어느 정도 어닝은 받쳐주고 그런 상황에서 인력들을 먼저 엄청 대량으로 해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전형적인 리세션을 결정하는 건 GDP와 고용이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근데 GDP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는 소비가 차지하는데 자산 가격이 다 비싸면 일단 어떻게든 소비를 하게 되고 또 하나 노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해고를 웬만하면은 안 하고 버틴다라는 거죠. 뭐 요새 말로 치면 존버식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자기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예의가 다르죠. 그때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아마 다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본 조달이 어려우니까 금리도 비싼데 그럼 그때 대량 해고가 될 거고 해고가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면 그 해고 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해고가 됐기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은 더 소비를 못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이 연준이나 미국 정부 그런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지난 10년 넘게 만들어낸 자산 버블이 먼저 꺼지고 나야 그 과정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게 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까지 정말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과연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계속 할 거냐가 또 중간에 관건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우려하고 계속 경고하고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봤을 때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그냥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아니라 스파이크가 다시 올 것 같다. 근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공교롭게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많이 풀려도 그게 자산 가격의 상승까지 가는 데에도 시차가 일부 있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소비자 물가까지 가는데도 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어떤 자산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2차 스파이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향후 10년, 30년 평균이 3%가 될지 그건 전 모르겠으나 다음번 스파이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크로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서 보는 시그널이나 또 지금 미국 정부나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M2도 전년비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방향을 전년비로도 꺾었어요. 심지어.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CPI나 뭐 이런 게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연준이 자산 가격 빠진다고 실물 리세션까지 안 가도록 다시 뭐 2020년처럼 예를 들면 자산 가격 좀 빠진다고 앵간히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개입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뭐 명분이 있어야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프레셔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그 정책 당국자들의 딸린 거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거지. 어쨌든 자산 버블도 이나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채 텀 프리미엄의 정상화만으로 일단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질 건데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제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시차를 두고 이제 그런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같이 올라간다. 70년대처럼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고비가 2차로 간다면 그거는 아마 다 냅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가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쨌든 이런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혀줘야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장기채 금리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이게 주가나 이런 게 유지됐다라는 것도 저는 연준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공교롭게 타이밍을 TJ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계속 빌로 발행하다가 이번 8월 2일에 본들은 엄청 많이 발행한 거에는 그런 타이밍적인 건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이 아니고 웬만큼 하락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텀 프리미엄의 상승만으로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폭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꽤 많이 커질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장기 금리가 뭐
5%까지만 간다 10년물이라고 해도 꽤 많이 커질 거고, 또 하나 사실 이게 그 윤 전무님 어차피 얘기가 해서 저희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저희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이거는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윤 전무님이 그 환경 일요일 방송에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